일본 치바현 시스이마치에 위치한 어느 가정집엔 누나와 남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엔 그들만의 일정한 룰이 존재했는데요. 그 룰은 두 사람이 생활하는 집안의 평화를 유지시켰죠.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 중 한 명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던 룰을 깨고 말았고, 몇 가지 특별한 규칙으로 유지되고 있던 안정적인 일상은 무서운 속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첫째, 생활비는 반반 부담할 것. 둘째, 각자의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지 않을 것. 셋째, 사전에 허락 없이 친구들을 집으로 부르지 말 것. 마치 쉐어하우스를 하기 위해 룸메이트 사이에 정해진 것 같은 이 규칙은 치바현 인바군 사쿠라 일가 4-13번지에 살고 있는 타케우치 남매가 정한 둘만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규칙은 단 둘이서 살고 있는 집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요. 이런 규칙이 집안에 생기게 된 씁쓸한 이유가 있었죠. 원래 4-13번지엔 6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타케우치 남매의 부모님과 네 남매가 있었죠. 언제나 집안에 사람이 북적이긴 했지만 타케우치가는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질환으로 실직자가 된 뒤 부모님 사이는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아버지가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자 타케우치가는 빠르게 기울어졌죠. 네 남매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아버지는 육아에 무관심했고, 어머니까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바로 뺨을 때리거나 청소기로 때리면서 폭력을 썼기 때문에 집안 어디서도 돌봄을 받거나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었죠. 결국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어머니는 셋째 여동생만 데리고 떠났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5년 뒤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고 만 거죠. 그동안 타케우치가의 삭막한 가족관계를 나타내듯이 집에서 쓰러졌던 아버지는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겐 집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지 않았고, 그게 결국 가족이 있었음에도 아버지가 고독사를 하게 된 거였죠.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둘째 여동생까지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에 타케우치가에는 이제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건 장녀인 타케우치 에미와 바로 아랫동생인 장남 타케우치 류였죠. 가족이란 울타리가 무너졌지만 에미와 류는 어떻게든 자신들의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그중 하나가 함께 살 때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3가지 규칙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서 일찍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생활력이 강한 장녀 에미는 성인이 되자마자 슈퍼마켓 캐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냈고, 일러스트를 그리거나 캐릭터 디자인을 해 부수입을 벌기도 했죠. 에미는 원래 대학에 다녔지만 아버지 대신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중퇴를 한 뒤 자신이 번 돈으로 동생들의 학비를 대거나 스마트폰을 사주는 헌신적인 장녀였습니다. 그리고 에미보다 4살 어렸던 료는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과 관련된 음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머지 생활비를 부담했죠. 두 사람은 3층짜리 집에서 각자 자신의 구역을 정해 생활하며 보이지 않는 선을 넘지 않았는데, 남매 사이에 정말 룸메이트처럼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만화를 좋아하는 에미와 료는 함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남매끼리 데이트를 하기도 했죠. 동네에선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타케우치 남매를 보고 우애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내 집이야! 어느 날 타케우치가 근처에 살고 있는 한 이웃은 들었습니다. 동생인 료가 누나인 에미에게 고함을 치는 모습을 말이죠. 그때 타케우치가 소리를 친 이유는 바로 누나가 자신을 오랫동안 속여왔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온 우편물 하나를 발견했는데 발신지는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던 보험의 보험사였고, 그 안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산이 매년 연금 형태로 지급되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녀이기에 보험금 수령자로 되어있던 에미는 이 사실을 료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서 그 돈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거였죠. 료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최근 누나가 뭔가 배우기 위해 학원에 다니거나 못 보던 물건들을 자주 사는 걸 보고 어디서 돈이 났는지 궁금해했었는데 모두 아버지의 보험금이었던 거죠. 료는 그런 누나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고, 계속해서 그 돈을 혼자 쓸 생각이라면 차라리 누나가 그 돈으로 집을 나가 따로 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에미는 그럴 생각이 없었고 돈을 나눌 생각도 없었죠. 료는 주변에 누나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트위터에 누나가 싫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리면서 에미에 대한 분노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남매 사이에 생긴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았는데, 문제는 선을 넘은 게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2016년 9월 12일) 저는 일본 치바현에서 잠적한 친구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게 됐습니다. 사라진 사람의 이름은 타케우치 류였고 21살의 청년이었죠.
의뢰인들은 류의 친구들이었는데 친구들은 한 달 전부터 류가 주기적으로 올리던 트위터를 아예 올리지 않더니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으로 SNS를 안 할 수 있었지만 류의 친구들은 그가 신변에 큰 문제가 없는 이상 SNS를 꼭 올렸을 거라고 확신했는데요. 그건 류가 리듬게임 중 하나인 북의 달인이나 비트매니아의 헤비 유저이고 트위터를 포함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게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자신이 만든 소리를 공유하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였죠. 일단 류는 직업이 없었기에 직장이 아닌 자택을 찾아가 그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었는데 그때 류의 친구들에게 직접 류의 집을 찾아가 보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곧장 저도 그가 살고 있는 사쿠라 1가 4-13번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3층짜리 주택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류의 친구들을 만나게 됐죠. 저보다 먼저 도착한 친구들은 먼저 문을 두들기며 류를 불렀지만 안에선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선 인기척이 들리는 듯 했고 이번엔 제가 문을 두들겼죠. 그때 굳게 닫혀있던 문이 아주 살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있던 건 류가 아니었는데요. 좁은 문틈 사이로 보인 건 류의 누나인 24세의 타케우치 에미였죠. 저는 에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류가 집에 있는지 물었고 에미는 류가 집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벌어지지 않는 문틈 사이로 보이는 에미의 모습에서 어딘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저는 잠시 집 안으로 둘러봐도 되는지 물었는데요. 현관이 지저분해서 들여보내줄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한 에미는 곧 일을 하러 나가야 한다는 말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고 어렵게 열린 문은 다시 굳게 닫혔죠. 그 후에도 저는 몇 번을 문을 두들겼지만 대답은 전혀 없었습니다.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던 전 무려 1시간 동안 그 앞에서 에미를 설득하려 했고 시간이 갈수록 이 집 안에서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에 결국 김영사에게 연락을 해 지원을 요청했죠. 그렇게 저는 경찰을 대동해 타케우치가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떠오른 생각은 집안이 에미가 말했던 것처럼 지저분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한 가지 거슬리는 점이 있다면 현관 복도와 화장실 등 집안 곳곳에 꽁꽁 묶인 비닐봉투가 있었다는 거였는데요. 그 안을 확인하기도 전에 풍겨오는 썩은 냄새에 저는 왜 에미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죠. 비닐봉투 안에 있던 건 바로 토막난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분홍색 비닐봉투 안에선 머리가, 투명한 비닐봉투 안에선 발이 나왔고 이후 상반신과 다리 부분도 발견됐죠. 얼추 10번 이상 토막이 난 시신은 냉장고에서도 나왔는데요. DNA 검사를 하기 전에 그 시신이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에미의 동생인 류였죠. 저희는 현장에서 에미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에미는 범행을 자백했고 동생과 다투는 도중에 사고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죠. 에미는 오래전부터 류와 자주 싸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류가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류는 반반 부담해야 하는 생활비를 내지 않기 시작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을 결제한 영수증을 에미가 가져다줘도 그 영수증을 버린 뒤 모른 척했다고 했죠. 심지어 자신의 취미를 위해 에미를 괴롭게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집안에서 각자의 구역을 정해서 생활을 했음에도 류는 에미의 방 바로 옆방을 자신의 게임룸으로 만들어 밤낮으로 게임을 했고 에미는 그가 즐겨하는 리듬게임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또한 종종 트위터에 에미를 조롱하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는데 분명 둘 사이엔 허락 없이 서로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규칙이 있었지만 류는 마음대로 에미의 방에 들어가 방 사진을 찍어 올렸죠. 에미가 방 안에 먹다가 놔둔 바나나 사진을 게시한 뒤 그것을 기행이라고 칭하기도 했고 자신의 신발은 2켤레지만 누나의 신발은 11켤레라는 내용의 트윗을 올리는 등 에미의 사생활을 그대로 유출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규칙을 어기고 사전에 통보도 없이 함께 사는 집에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했다는데요.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에미는 단시간에 10kg가 빠졌다고 진술했죠. 그러던 8월 31일 에미는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어머니 문제로 류와 말다툼을 했다고 했습니다. 연락을 끊고 살았던 어머니가 삼촌과 함께 찾아왔었는데 그때 류는 집에 들어오려는 두 사람을 향해 불법 침입이라고 말하며 내쫓았고 에미는 이에 대해 어머니를 싫어하는 건 이해하지만 함께 온 삼촌까지 같은 취급을 한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고 했죠. 타케우치가 남매들은 부모님이 이혼하기 전까지 어머니에게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당해왔기에 어머니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있었는데 삼촌은 평소 남매들을 진심으로 걱정해왔던 어른이었고 에미는 동생이 그런 삼촌을 내쫓은 게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하지만 류는 그런 에미의 말에 잘난 척하지 말라며 크게 반발했다고 했죠. 그러다가 류는 자신이 알아낸 에미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는데요. 그건 바로 에미가 동생 몰래 받고 있었던 아버지의 유산 문제였습니다. 이에 류는 돈을 나눌 생각 없으니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했다고 했죠.
자신이 장남이니 집은 자신의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두 사람의 말다툼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끝내 아파, 이거 놔! 에미는 료가 자신을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주방으로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지 말라며 주방에 있던 칼을 들었지만 료는 다가오는 걸 멈추지 않았고 몸싸움을 하던 중 료의 허벅지를 칼로 찌르고 말았다고 했죠. 놀란 에미는 그대로 도망쳐 다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에미가 숨어 있다가 다시 밖으로 나갔을 때 피를 많이 흘린 료는 이미 숨져 있었다고 했죠.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는 걸 확인한 에미는 충격에 빠졌는데요. 만약 에미가 한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면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건이 발생한 날 에미의 행적을 조사하던 도중 의아한 점을 발견했죠. 그건 살인이 일어난 후 에미가 얼마 지나지 않아 출근을 한 기록이 그녀가 일하는 슈퍼마켓에 남아있었고 심지어 퇴근한 뒤에 지인들과 불고기를 먹으러 갔다는 겁니다. 동생을 죽인 직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출근해 외식까지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뿐만 아니라 료가 사망한 뒤 그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가 사용된 기록이 발견됐는데 에미는 사망한 동생의 카드로 옷이나 생필품을 구매하는 과감한 행동까지 한 거죠. 신용카드 기록으로 동생이 사망한 날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그저 물건이 필요해 동생의 카드를 사용한 건지 그 의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구매한 내역 중 충격적인 건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사건이 벌어진 후 그녀가 마트와 약국을 방문한 흔적을 발견했고 영수증 내역을 확인했을 때 그녀가 구매한 건 바로 죽은 동생의 뼈를 부술 망치와 토막난 동생을 담은 비닐봉투였습니다. 2016년 9월에 일어난 일명 치바 친족 토막살인 사건은 여러 가지 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는 집에서 동생을 쫓아내고 쉐어하우스로 돈을 벌기 위해 타케우치 에미가 계획적으로 한 범행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료가 자신의 누나를 성폭행해왔고 근친 성폭행의 피해자인 에미가 복수를 위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거였죠. 모두 근거 없이 자극적이기만 한 소문이었는데 확실한 건 누나가 동생을 죽인 뒤 시신을 훼손한 다음 유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에미는 료의 시신을 변기나 하수구를 통해 처리했고 나머지 시신은 유기할 장소를 찾기 전까지 집안에 방치를 했죠. 체포된 에미는 존속 살해로 기소됐는데 재판장에서 연신 기억이 전혀 안 난다라고 증언했고 이후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녀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는데요. 그렇게 2018년 3월 5일에 열린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2019년 2월 8일에 열린 2심에서 살해 직전 에미가 료에게 폭행을 받은 사실이 인정됐고 정당방위가 성립돼 징역 7년으로 감형됐죠.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잘 지내던 남매 사이에서 벌어진 비극이라는 점입니다. 사건의 범인이었던 에미는 학교에서 부활동을 활발히 하며 인기가 많았고 직장에서도 항상 밝은 미소를 지어 손님들에게 친절한 직원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료 역시 친구들이 찾아올 정도로 교우관계가 원만한 편이었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밝게 살아가던 두 남매. 하지만 이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은 그토록 의지해왔던 단 하나뿐인 혈육에게 느낀 거대한 배신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